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재혁입니다. 전사님 회장님 그 발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이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사회자가 맡은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 관리인데요. 저희들 12시 반까지 지금 40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자 네 분이 원래 이제 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세 분이 참석하셨고, 근데 그 못 오신 분도 그 토론문을 보내주셨어요. 그 받으신 요 자료집을 보시면은, 근데 그 토론문이 정말 좋아서 제가 못 오신 토론자분을 대신해서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세 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참석해 주시는 분들 또 청주분들 하고 또 얘기 또 나눠야 되기 때문에 한 분당 5분씩 그 토론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토론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못 오신 분은 지금 고려대학교 평화민주연구소에 연구원을 계신 배진석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잡 인터뷰가 잡히셨대요. 그래서 취업이 걸리는 문제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제 옆에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서현수 박사님이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신 김용민 회장님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부회장이신 김진근 선생님 또 와주셨습니다. 네. 그 토론자분들이 그 학계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아주 학자의 시각과 그다음에 실무자의 시각을 같이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그 배진석 박사님의 토론문을 제가 좀 대신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그 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에 어떤 생각으로 이런 토론문을 작성하셨는지. 보니까 우선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고 해야 된다 하는데, 이분의 지금 생각은 이게 왜 좋은 거고 왜 해야 되는지 약간 또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것 같아요. 대의민주주의와 이제 관료제 여기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했는데, 우선 주민자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작동하고 그게 또 왜 더 나은지, 이거를 이제 좀 이론적이나 경험적으로 좀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개념 주민자치라는 게 뭐냐에는 이제 질문부터 이제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발제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뭐냐? 연관된 지역의 생활관계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하는 체계를 주민자치라 한다. 주민이 밑줄 부분 보시면은 주민이 자치하는 게 주민자치다. 이거 동어반복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자치의 이제 주체로서 고주민의 이제 사업주와 출항일까지 더한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그다음에 사업주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다음에 자체 대상으로 이제 생활관계라는 게 또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생활관계라고 하는 게 이제 친목, 민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친목도 이게 자체 대상이 돼야 되냐,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또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민원이라는 게 자치의 핵심인지도 민원이 돼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현재 이제 통리보다 그러니까 통리 이제 단위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만 이제 가능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자치의 내용으로 투입, 계획, 실행, 평가, 산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대리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라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랑 같은 얘기냐, 아니면 좀 다른 거냐.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게 또 로컬 거버넌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로컬 거버넌스라는 거하고 그게 과연 이제 같은 거냐 다른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관료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관료제가 이제 뭔가 관료제 하면 보통 우리가 관료들을 좀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제 하면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관료제가 굉장히 또 장점도 많다. 뭐 효율성, 뭐 정확성, 안정성 뭐 등등. 예. 이 관료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어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료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 했을 때 그 대안으로 사실 주민자치보다는 뭐 민관 협력이나 네트워크 거버넌스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주민자치는 이런 대안들과 어떻게 다르냐. 예, 이런 또 질문을 던져주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같이 지방 분권, 이제 지방 자치, 지방선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로 이제 선출되는 건 대표부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게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많이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다 지역개발, 지역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여기 주민자치까지 더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과잉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질문을 또 던져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자치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다. 사회 문제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단순한 문제, 복잡한 문제, 뭐 위키드 프로블럼 아마 뭐 고약한 문제 했을 때 정의도가 이 문제 정의도 어렵고 그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합의도 어려운 이런 이제 굉장히 고약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을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상진 회장님 간단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중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현수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토론회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발표 잘 들어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작년에 핀란드 깜베레 대학교에서 정착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지방자치나 주민자치는 아니고 핀란드 의회와 어떤 시민 참여 이런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핀란드에서 예를 들면 국가적 수준의 시민 발의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일종의 직접 민주적인 기제로 개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이런 것이 새로운 이제 정치적 다이나믹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에 관심이 많은 주제죠. 그런 터에 이제 우연히 우리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난주에 갑자기 토론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좀 사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지금 주민자치 운동 현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제 전공과 정확히 떨어지는 주제는 아니어서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어쨌든 핀란드와 북유럽에 대한 관심들이 높고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보태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발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나 질문보다는 핀란드의 어떤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참여 메커니즘을 조금 가능한 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배워가는 계기로 좀 삼고자 합니다. 제 발표 토론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회장님 발제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관치를 줄이고 주민자치를 풀뿌리 아래로부터 강화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이 되고 또 현재 지방자치 제도를 한 세대 동안 했지만 여전히 어떤 탑다운 방식이라든가 관치 중심의 방식을 못 벗어난다는 부분들 그리고 민선 시장들도 NGO 출신의 민선 시장들도 크게 그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방향의 어떤 개혁과 혁신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오늘 못 오신 선생님의 토론문도 강조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실 지점들에서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 개념적인 논의라든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표가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심층적인 연구, 토론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정치학 연구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우선 그 대의민주주의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과 모델들, 예를 들면 참여민주주의, 또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기민주주의론,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스위스 형과 같은 어떤 어셈블리 디모크라시 또는 직접민주주의적인 그런 형태들이 어떠한 형태로 상호 연결이 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이론적 실천적 긴장들이 나타나며 그래서 앞으로 21세기형 우리 민주주의 미래를 설계할 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촛불 이후에 굉장히 전환기적인 어떤 민주정치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후에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밀하게 좀 연구되고 토론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요. 다음으로 핀란드 사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토론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핀란드나 북유럽은 유럽 안에서도 조금 독특한 민주주의 모델, 사회 모델들을 운영을 해왔죠. 요즘에 우리 사회도 관심이 많듯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왔고 굉장히 합의민주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책 의사결정 모델들을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핀란드나 북유럽 모델이 굉장히 직접민주주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막연하게 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유학을 갔는데 막상 가서 경험해본 바로는 또 상당히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하고 균형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강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정당 중심의 강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현재도 그와 같은 모델을 강력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의 전통이나 지방자치의 전통도 굉장히 강력한 반면에 이 어떤 지방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와 의사결정의 모델도 이 정당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지방의회에서의 어떤 대표적인 기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스위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모델과는 상당히 좀 다른 면들이 있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대의민주주의 기제가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의 전통과 괴리되는 형태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의민주주의와 어떤 대안적인 형태의 또는 심지어 직접민주주의적인 참여민주주의 이런 형태가 반드시 어떤 이율법적으로 설계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시간이 좀 없어서요. 짧게 말씀드리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컨대 복지국가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권화된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지방정부가 복지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건강 문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은 대개 지방정부를 통해서 어떤 채널링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러한 공공 서비스를 굉장히 평등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헌법적 원리로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구성도 이번에 우리 선거를 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구조로 우리는 소선거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은 비례대표제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 한 당이 다수를 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이 연합을 해서 시정부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헬싱키시 같은 경우에 지금 1당은 보수당이 이번에 차지해서 시장이 됐지만 4명의 부시장이 있는데 1명은 그 보수당, 2명은 녹색당이 2당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1명은 3인당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다른 모든 시의회, 시정부의 운영 과정도 다 이와 같이 전개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이제 최근에 핀란드도 아까 국민적 그 시민발의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역 수준의 주민발의제도, 주민투표제도 이런 것들은 70년대부터 이미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15세 이상의 시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원하는 어젠다를 주민 발의에 붙일 수가 있고 1분 남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좀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로컬 수준의 자치, 셀프 가버먼트 원칙이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 과정은 굉장히 중간에 매개하는 정당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어젠다에 대해서 지역의 시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영향을 미쳐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방정부법에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방금 말씀드린 일종의 직접민주주의적인 기제인 주민발의제도와 주민투표제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는 청소년위원회, 노인위원회, 장애위원회를 해서 그 어젠다들은 반드시 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반영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북유럽의 주민참여 모델, 핀란드의 주민참여 모델이 굉장히 독특한 자신들의 제도적인 그 어떤 프레임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속에 주민참여의 기제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협동조합 조직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민주주의가 아주 잘 돼서 학부모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역 수준에서 굉장히 잘 운영이 돼서 늘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그 공간마다 해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더 아래 우리처럼 읍면동이나 더 아래 통리 수준의 주민자치회 같은 것이 있는지는 조금 제가 찾아보니 잘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로컬 수준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어소시에이션, 단체들을 스스로 결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역 수준의 공공생활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핀란드 사례 얘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데 핀란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왜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김용민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서해 우리 사회자님, 고려 교수님, 그다음에 서현수 우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연구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영도구 남항동 주민자치위원장 한 4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을 4년,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공동대표 회장을 4년을 거쳐서 주민자치회 오늘 대표 회장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학자도 아니고 또 교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진짜 동네 민주주의의 주민자치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참 좋은 그런 신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대충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에 산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우리는 대리를 하는 자를 선출해서 그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의 표방과 달리 실제는 상당히 달랐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독재에 맞섰던 민주주의 열망은 자유의 실현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여기서 자유는 특정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 국민이라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리킨다. 누구나의 방점이 찍혀있는 자유가 민주다. 발표문에서 자유와 민주의 배치는 묘순이 아니라 긴장관계라고 했다. 이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민주주의에 입각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자유의 존중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로 마을의 공공이 형성되어야 마을에서 주민자치가 제도화될 수 있다는 발표문의 지적은 주민들의 자치가 실제로 자유와 민주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발표문의 그 자치와 민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앞서의 자유와 민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강의의 민주거나 제도로서의 주민자치라고 보아야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표문에서 사용된 개념이 다소 혼란스럽다. 앞서 얘기된 민주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특히 국가는 당연히 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그렇다. 자치와 민주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너무나 옳은 지적이고 자치가 없이 민주가 절대로 시행이 되겠냐라는 점에서는 더욱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에 눈뜨기 전에 민주를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대의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이해하는 통념에서 볼 때 국가는 당연히 자치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를 논의할 수 있다. 는 언급은 국가가 민주를 실현해 나가면 당연히 자치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되기 쉽다고 본다. 덧붙여 얘기하면 자치와 민주의 관계를 표현한 표에서 자치는 있으나 민주가 없는 봉건 체제와 자치는 없으나 민주는 있는 방치가 역사적인 맥락의 언급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느껴진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면 할수록 현실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발치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발표문을 보면 국가가 주민자치의 관계에서 분권이 없이 자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권의 속성과 분권의 행태 등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권한이 없는 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은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분권이 이루어져야만 지방 분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분권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의 분권이 되는데 지방의회가 그 권한을 견제한다 해도 정당 공천으로 단체장과 위원이 선출되는 제도 속에서 특정 정당으로서의 쏠림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분권이다. 한 지역 내에서 균형 잡힌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에 대한 분권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분권에 기반을 두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이자 사회적 장치다. 주민자치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매우 많지만 시급하게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지속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주민자치 교육은 행자부의 입맛대로 만드는 교육에서는 곤란하다. 주민자치의 교육과 같은 기초부터 공무원들이 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자치의 싹을 자르는 굉장히 답답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학술대회가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것과 같이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의 문을 열고 주민들이 참여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외에도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이 많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들의 자치 입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마을의 자치에 관한 내용은 주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틀만 만들어주고 내용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산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행정이고 공무원들이라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장 이쪽하고 임기는 위원들이 정하는 이런 현실에서는 지연도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런 통제와 관리를 당연하게 여긴다. 안치는 절대 민주주의일 수 없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그 권한을 누가 사용하는가라는 점을 덮어두고 민주와 자치는 있을 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